2021년 12월 1일 수요일입니다. 라이브 방송 36강입니다. 우리 지난 그 35강에 이어가지고요. 방송 제목이 보니까 경매 신청권자와 무익녀 경매 대위변제. 이게 이제 지난 35강하고 이제 연이어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단은 뭐 여기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경매정보지에 의한 점검사항 아니십니까, 그죠? 경매정보지에 의한 점검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경매정보지에 의한 점검사항에 대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일단 우리가 경매정보지에 의해서 나름대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사전에 체크를 해보고 임장을 가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냥 뭐 그냥 경매정보지에서 대충 보고 그냥 임장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이구야 이건 뭐 추가적으로 뭐가 인수해야 될 그런 게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낭패를 본단 말이지요. 오늘 방송하기 직전에 보니까 또 네이버 지식인의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군산 지원 물건이 있더라고요. 갔네. 군산시 장제동인가요? 31평형 아파트인데 여기 보니까 권리분석을 해달래요. 근데 권리분석, 아파트는 권리분석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는데, 거기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하나 딱 바티고 앉아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1억입니다, 1억. 1억인데, 현재 매매 금액 한 1억 2천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부천시인가요? 부천시에서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가 딱 들어와 있더라고. 예. 여기 압류등기가 의지 하나 소멸이 인권인데, 근데 임차인의 전입 날짜하고요, 부천시 압류 날짜가 보니까 최근 8개월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그만큼 임차인의 전입 날짜 좀 8개월 빠르단 말이죠.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부천시 같으면 이제 지방세잖아요. 지방세, 그죠? 네. 지방세 같은 경우도 지방세의 경우 당해세가 있고 당해세가 아닌 조세, 일반 조세 뭐 통칭 이렇게 불러진단 말이죠. 일반 조세가 있다 이거죠. 당해세는 뭐다? 당해세 우선 원칙이고 일반 조세 같은 경우는 법정 기일이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걸 우리가 왜 따지느냐, 이게 배당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따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천시에서 체납된 압류가 뭐니까 당해세다. 그럼 당해세 우선원칙 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럼 때로는 봐서 임차인보다 먼저 샥 다 부천시에서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해가지고 이 사람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인데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한 5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낙찰지 인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내가 인수한다는 자, 그럼 현재 매매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다? 야, 근데 이 동네 보니까 별로 크게 뭐, 떠는 동네가 떠는 지역이 아니야. 그럼 뭐, 1억 한 1,000 정도를, 아니면 1억 1,500 정도를 일단 뭐, 취득 원가를 보고, 근데, 어이구, 5천만 원 인수하니까 5천만 원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초등학교 산수라니까요. 그럼 얼마? 이거 6,500만 원 써야 됩니다. 6,500만 원 이상 쓰면 미치는 장사라니까요. 그죠? 이런 게 과연, 전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게 과연 어려운가?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 안종현이 잘못입니다. 예. 제가 엄청 실이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해드리기 때문에 전부 다 저희 불찰이고 저희 잘못이다. 근데 이게 천천히 보시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 네이버 지식인에 또 간간히 해가지고 그 사건 뭐 권리분석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 번호 명기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제가 전부 다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삼아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경매 사건번호 딱 써가지고요, 권리 분석 해주세요. 그럼 제가 딱 보면 영상으로 해가지고 네이버에다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봐가지고 이제 이 내용도 보면은 그 분의 질문 내용이 있어가지고 경매 정보제를 딱 보는 순간에 한마디로 어디 아파서 내가 한의원 갔다 뭐 한의사들은 뭡니까? 맥을 짚잖아요, 그죠? 맥을 왜 짚습니까? 이 친구가 도대체 어디가 아픈가? 그러면 우리 경매정보지를 딱 봅니다. 봤을 적에, 이 부동산이 도대체 어디가 아픈가, 또 혹시 또 이거 어디를, 점검해야 될 것인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부천시의 압류, 요 내막만 우리가 알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경매인들은요, 그냥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보니까, 때려는 봐서 부천시에다 전화해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물어보고 안 가르쳐 준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근데 이 사건 관련해서 매각물건 명세서도 보니까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깜깜이 경매 투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점검해야 될 것인가, 어디를 건드려야 될 것인가, 어디에 맥을 짚어가지고 이놈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내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뭐다 전부 다 경매청부지에서 1차적으로 필터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가지고 이제 됐다. 그럼 그때 이제 현장 가셔가지고 임장도 하시고 가격도 조사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신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채팅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정 차장님 들어오셨네요. 지 셰프님, 지광호님 들어오셨고요. 떡갈비님 들어오셨고, 대찬인생님도 여전히 좋은 자리를 빛내주십니다. 황소님도 들어오셨고, 황소님 사보셔야 되지.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안 되잖아, 봐가지고. 그죠?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지난 35강에 이어가지고, 오늘 36강이거든요. 36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항상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그죠?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경매 신청 먼저 확인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경매 종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경매 종류를,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적어놨습니까?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그죠? 경매 신청 누가 했노? 임의 경매 신청가, 선순위가 했나? 후순위가 했나? 강제 경매인가? 부동산상 흔적 있는 자. 이게 복잡합니까? 안 복잡해요. 봐가지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신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릴게요. 해서, 이번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는 말이죠. 먼저 이게 보니까, 일반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해 버렸어요. 일반 채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했다고 하면, 이때는,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해 무익리에 해당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참 감사하게도, 선순위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물개 박수 쳐야 됩니다. 그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요거 아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부산 동부 지원 사건이지요. 부산 동부 지원이고 2018타경에 106,314호 강제경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네요. 아파트인데 이게 이제 보면 입찰 5일 전입니다. 입찰 5일 전인데 12월 6일이 이제 매각기일이잖아요. 그죠? 예, 나와 있네요. 12월 6일 이제 매각기일에 잡혀 있고 그런데 2억 100만 원인데 상당히 많이 떨어졌네요. 한 절반 정도까지 떨어진 모양입니다. 1억 2,864만 원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여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은요, 제가 시킨 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스타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스타일 나름대로 경매정보지 보시고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거라고 말이지 이렇게 하십시오. 전 그렇게 절대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단지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봐서 경매정보지를 볼 적에 과연 어떤 걸 보느냐 하니까 저는 맨 먼저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그러니까 경매 신청자 누구요? 해가지고 쭉 본단 말이죠. 경매 신청 보니까 뭐 복잡하게 많네요. 봐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저당권자 국인 거 보니까 국민은행 같네요. 국민은행에서 저당권 엄청 많이 설정해줬네요. 봐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롯데리아인가요? 또 이렇게 또 신한은행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 보니까 강제경매하는 게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것이죠. 이랬을 적에 보면요. 제가 지난 35강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102조, 102조에 의한 무익려, 잉여 없는 경매는 누구를 위한 규정이더라. 경매 신청 이 사람 있잖아요. 그죠? 경매 신청권자보다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다. 그 우선 변제권을 가진 권리자들은 요 건전한권, 국민은행 건전한권 요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가압류는 우선 변제권이 없잖아요. 채권이니까. 이런 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 금액 이상으로 어쨌든, 법원에서 보니까, 설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무익냐냐 아니냐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보니까 제3자가 뜬금없이 강제경매 신청하였다 하더라. 그럼 때려는 봐가지고요. 이 금액 하니까 대충 얼마 됩니까? 6천만 원 잡고 1억에다가 1억 2천에다가 1억 한 6천, 1억 한 7천 정도 되거든요. 1억 7천만 원 이상으로 말이지, 이게 금액이, 일차감정 한번 볼까요? 일차감정 가격이 2억 100만 원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1억 7천만 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1억 7천만 원인데 1억 2,800만 원 그거까지 떨어져도 왜 경매 진행시키냐 이거지. 왜 그러냐니까. 단지 그 강제경매만 신청하였다 하더라 그러면요. 때려는 봐서 법원에서는요. 이게 경매 신청권자한테
네가 이거 매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네가 매수하라 말이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대단히 참 반갑게도 말이지. 밑에 임의경매 신청 들어왔잖아요. 누가 이게 저당권자입니다. 국 해가지고, 그죠? 이 사람들이 경매 신청한 거예요. 그럼 또, 요 강제경매도 들어왔지만 임의경매도 들어왔다 그러면 경매 신청권자 누군데 국민은행 저당권이다. 이 건저당권보다 먼저 앞서 우선 배당권까지 가진 권리자 있나? 없잖아요. 이랬을 때는 뭐다, 이게. 세워라, 내워라, 내 법원에서 전혀 타치 안 합니다. 제가 35강에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이 사람들 실제 채권액이 한 1억 정도 된다, 진짜 이거죠. 그런데 계속 유찰돼가지고,根本에 말이지, 한 돈 1,000만 원에 누가 낙찰 받아가 버렸어요. 근데 또 불구하고 국민은행에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노타치예요. 왜? 그러니까, 당신들 저기, 1,000만 원에 대해서 뭐 배당을 받아가든지 말든지, 이것은 무익료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경매가 단일 경매 사건보다는 2중, 3중, 4중에가 막 들어와 있는 그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경매 취하의 가능성도 낮고, 그죠? 또 무익료에 경매에 해당돼 가지고 내가 낙찰받은 이후에 혹시 또 모른다면 말이죠. 법원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무익료가 된다면 1차적으로는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발송해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이 집행법원에 담당 경매회장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수하여서 만약에 매수 통지서를 발송 못했다. 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었다 하더라고. 근데 어이구 나중에 검토해보니까 야 이건 무익료다 해가지고 내가 설사 낙찰 받았다 손치더라도 일주일 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2중, 3중, 4중 막 들어와서 그럼 경매 취하 가능성 낮지요. 무익료에 의해 가지고 매각 불허가 결정 이런 경우도 이제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사건 보니까 이제 제3자가 경매 신청하니까 대단히 감사하게도 이런 경우 많아요. 대단히 감사하게도 순순히 저당권자가 이렇듯이 경매를 딱 신청해주면요 정말로 참 감사할 노릇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 물건은 말이죠. 제가 볼 적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매각 물건 명세상에 조사된 임차인이 없다는 임차인이 없어요. 임차인이 없는데 이 계속 유찰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유찰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해가지고 지금 2억 100만 원으로 해서 경매가 진행돼가지고 2차 유찰되고요. 그 상태에서 또 3차 잡혔는데 또 유찰되고, 와, 작년 3월 달에 했다가, 2021년 12월 달에 3차 기일 잡힌 걸로 미뤄봐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요, 채무자, 이분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능력자이신 것 같아요. 그죠? 작년 3월 달에 해가지고, 여기 작년 3월 달에 3차 잡힌 거예요, 3차가. 3차가 잡혔는데, 이게 이제 변경을 하고 나서, 다음에 올해 12월 달에 잡혔으니까, 1년도 더 됐죠, 그죠? 그 기간을 그만큼 상당히 좀, 늘리는 그런 능력자잖아요, 그죠? 또 하나 더 보시면은, 이 물건에 있어서 가격 시점이 2019년 1월 21일이죠? 2019년 1월 21일 기준해가지고 2억 100만 원이었다. 그럼 현재 2021년이잖아요. 2021년 12월 달이니까, 그건 2022년 1월 달, 보면 3년 전 가격입니다. 2억 100만 원이라는 것이. 그럼 아마 이것도 시세 조사해보면 아마 상당히 많은 가격이 상승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대단히 능력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경매가 그냥 순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봐가지고 보통 경매 신청하게 되면요 경매 기입 등기가 한 3, 4개월 만에 나고 경매 신청한 날부터 다음 기입 등기 되고 나서 보통 한 2, 3개월 있다가 1차 기일이 잡히거든요. 그 다음부터 한 달 매달 이렇게 딱딱 경매가 진행돼가지고 땡 끝나버리면요 그냥 그냥 일반 채무자들 입장에 봐가지고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전에 경매 1차 기일이 언제입니까? 2019년이잖아요. 2019년에 12월 달에 요일당했다. 10월 달에 요일당했는데 변경했어. 그 다음에 12월 달에 잡혔단 말이죠. 그죠? 근데 유찰되고 이제 2021년도, 와, 횟수로 몇 년입니까? 횟수로 2년입니다. 2년 동안 제일 이렇게 기간을 끌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대단했던 미련을 가지고 있다더라.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내 낙찰 받는다 손치더라도, 경매 취하가 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보니까 본건 같은 경우 강제경매이다 보니까 강제경매 같은 경우 경매를 취하를 시킨다 그러면요
원래 우리가 경매 취하를 함에 있어서는 낙찰자가 있는 상태에서도 경매 취하는 됩니다. 그런데 낙찰자의 그 경매 취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즉, 채무자가요, 경매를 취하를 시킨다. 어떤 경우 그러니까 채무자가 경매를 취하를 시키려면요, 이 채권자 아니십니까?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청구액이 보니까 약 한 4,700만 원이니까 경매 비용 이것저것 다 포함해가 한 5천만 원 정도 줘요. 주면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자기 채권을 만족했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경매 취하서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경매 취하서를 주는데, 보니까 또 이 누가 낙찰 받았네? 예. 그럼 낙찰자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양반은 나름대로 말이지, 날 추운 날 가가지고 임장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가던 구박을 받아가면서, 가격 조사를 해가지고 탁 우여곡절 끝에 요즘 같이 낙찰 받기도 어려운데 낙찰 받았는데 말이지, 낙찰자 나도 모르게 뿅 해서 경매 취하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의 입장도 생각하기 때문에 경매 취하할 거야? 알았어. 채권자한테 경매 취하서 받아왔구나. 그러면 낙찰자였으니까 낙찰자한테 얘기했잖아. 이거 경매 취하를 하는데 경매 취하에 따른 동의서 한 장 받아오시오. 요 두 개를 법원에 제출해야지만 이 경매 취하가 됩니다. 경매 취하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내가 낙찰 받았어요. 그럼 경매 취하된다면 경매 취하 동의서를 이거 써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경매이다 보니까 근데 나는 내가 이 물건을 어떻게 낙찰 받았는데 나는 경매 취하 동의서는 못 써줘. 그렇게 그 똥꼬리 피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쪽 채무자 측에서 보니까 채권자한테 경매 취하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경매 취하 동의서 써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채권자가 작성해준 경매 취하서는 한번 봅시다. 경매 취하서. 경매 취하서 한번 보자, 이거지. 경매 취하서 있고 나면, 그 다음에 경매 취하 동의서를 작성을 해주시는데,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A4 용지 한 장에다가요, 이 경매 사건번호 쓰고, 몇 년, 몇 월, 몇천 날 말이지. 예를 들어 안종현이가 말이지. 1억 3천만 원에 낙찰 받았나 봐. 채무자 황모 씨가 말이지. 본건에 대해서 경매 취하를 한다기에, 본 경매 취하 통해서를 작성하여서, 직업함. 하고, 이제 위 작성자, 낙찰자, 안종현. 도장 찍고, 도장도, 인감도장 찍고, 경매 취하 통해서 뒤에다 인감증명에 첨부해야 됩니다. 그거 해가 그냥 공짜로 줘도 돼요. 그다음부터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라니까.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옛날 다방 가셔가지고 쌍화차를 드시든지, 그건 그다음부터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경매 취하, 낙찰되더라도 경매 취하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채권자의 청구액이 4,7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4,700만 원에다가 또 하나 더 있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구 채권액이 여기 보시면 4,700이죠. 또 보니까 임의경매 해가지고 국민은행 1억이 1,200이잖아요. 그죠? 이거 다 합치게 되면 얼마입니까? 1억 6,900,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 본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경매가 없었던 걸로 돌리기 위해서 1억 7천만 원을 이 사람들은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경매 신청권자한테 4,700 준다 그러면 이 경매 취하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2번 타자 임의경매가 국민은행 임의경매가 딱 이게 다시 바톤 타치해서 경매가 진행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하면 이게 1억 7천만 원 전에가 다 줘야 된다. 근데 요즘 같은 경기 안 좋은 상태에서 1억 7천만 원을 한목에 작성해서 준비해가 줄 수 있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사건은 그 정도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한 사건입니다. 제3자가 이건 보니까 잠깐만요. 2024경에 56918 여기 마포구 공덕동에 77평형입니다. 아파트 대단히 넓어요. 현재 매매 금액이 22억에서 24억 합니다. 22억에서 24억 하거든요. 근데 12월 7일 날이 기일이 잡혀 있잖아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제 그 라이브 방송함에 있어가지고는, 부득불 옛날 낙찰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방송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입찰 참여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입찰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여기 채팅창에 들어가 계신 주 여사님처럼 말이죠. 우리 제 채널 대문에 보면 이제 제 휴대폰 번호 있잖아요. 전화 주세요. 봐가지고. 여성분들이 전화를 잘 주시더라고. 남자분들은 보니까. 저도 남자입니다. 저도 새가슴, 남자분들 새가슴 같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잘 안 주시더라고. 전화 주세요, 봐가지고. 전화 주시는데 뭐, 제가 뭘 합니까, 봐가지고. 유튜브 시청자라고 하면, 예, 그러죠. 뭐, 제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보시니까 화면을 다 확대해 드릴게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고요. 2020 타경에 56,918호. 이것도 중복 사건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능하면 경매 청구 번호가 먼저 여기 딱 나와요. 법원도 보고, 사건 번호 보는데, 아이고요, 두 번에, 중복이네. 요거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여기 2번 타자로 딱 바톤 타치해버리네. 이렇게 보시면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경매 취하의 가능성도, 낮고, 그죠? 경매 취하의 가능성도 낮고, 또 예를 들어 강제경매가 들어온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다, 임의경매했다 말이죠. 이랬을 경우는 무익녀의 경매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따라서 내가 그 물건에 대해서 입찰해서 어쨌든 내가 낙찰 받는데요. 낙찰 받고 나서 경매 취하다는 경우가 많아요. 낙찰 받아가 아싸 했는데 말이지. 예? 며칠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 띠디딩 전화가 옵니다. 경매 취하가 됐으니께로 경매 입찰 보증금 찾아가시오. 나도 모르게 경매 취하된다니까요. 무슨 소리 하느냐?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게 되면요, 경매 취하를 시킨다. 낙찰자 있는 상태에서 경매 취하를 시킨다. 그죠? 심지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보니까 차순위로 매수 신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뿐만이 아니라 차순위 매수 신고한 사람한테까지도 경매 취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이거지.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거는. 왜 나한테 연락이 없냐 이거지. 낙찰자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만들 수 있어요. 팽 하면 됩니다. 팽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특히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요, 경매 취하가 된다면요, 상대방에서 어지간하면 연락이 옵니다. 뭐냐면요, 물론 강제경매 같은 경우도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 없이 경매 취하를 시킬 수 있어요. 어떤 경우니까 채무자 측에서 말이죠, 낙찰자가 좀 괘씸한 거예요. 너무 인간 말이지 왜 저 물건 낙찰 받아가지고 야 너 골탕 먹어봐라 해가지고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청구 이의를 소를 제기합니다.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요, 강제경매 같은 청구 이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누가? 채무자가 누구한테 채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아니, 왜 돈 다 갚았잖냐. 돈 다 갚았는데 왜 자꾸 경매 진행시키냐, 이거죠. 그죠? 또 두 번째 경매는 강제 집행입니다. 따라서 이게 강제 집행인데요. 강제 집행 정지 신청입니다. 법원 경매는요, 절차법이기 때문에 누가 중간에서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그대로 쭉 진행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떤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중간에 브레이크를 딱딱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지가 알아서 뚝 서버린다고. 그죠? 그러니까 봐가지고 이제 청구 이의 소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만 액션 취해버리면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 늦어시 경매 취하 동의서 하나 써주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채무자한테 채권자한테 경매 취하서를 받으셨나요? 네, 실물 한번 봅시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경매 취하 동의서 한 장 써주시고, 그죠? 써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신건 해가지고요, 12월 7일 날에서 21억 4,200만 원인데, 이 본건 보니까 77평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77평형입니다. 전용 면적이 57.94평이에요. 와, 상당히 참 넓긴 넓다, 그죠? 방 한 5개 나올란가 모르겠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마포구 공덕동의 롯데캐슬 프레지던트 15층입니다. 15층에 되어 있고, 이 채무자금 소유자가 성씨가 옹씨네, 옹씨, 그죠? 옹씨도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매매 금액이 22억에서 24억이다. 제가 22억에서 24억이라는 게 이게 차이가 한 2억 정도 나지 않습니까? 이거 왜냐? 제가 현장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럼 뭐에 의해서 22억이다, 24억이다 그러니까 저층과 고층 간에 현재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22억, 24억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물건 입찰을 원하신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입찰 들어가신다 그러면요, 부동산 중개업소 가셔가지고요, 정말로 사람의 마음의 물질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비타오백 한 박스 사가세요. 사가셔가지고 사장님, 소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그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동네
정보는 완전히 빠꼼이라는 게, 빠꼼이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빠꼼이라는 게 완전히 딱 보면 그 집이 그래 대충 알아요. 우리는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걸 그 사람들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그럼 그걸 내 공짜로 얻으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공짜로 얻으려면 어떻게 되면 머리털 빠집니다. 머리털 빠지면 나중에 가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짜로 하지 마시고. 아이고, 근데 내가 비타오백 갖다 주고 나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는 없어도 그래도 내 그 동네 가가지고 나름대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또 그 지역에 어떤 부동산 경매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 그 동네 분위기 대충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몇 천 원 가지고 그 정도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입력을 할 수 있다면 대단히 싼 거죠. 비타500이 한 박스가 뭐 예를 수십만 원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3,000원인가 4,000원 밖에 더 합니까? 그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말이죠.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좋아요. 좋다 이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네요. 보니까 여기 김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보니까 보증금이 9억에 이런 분들은요, 저기 집 안 사도 돼요. 그죠? 남의 집에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9억에 말이지, 월 50만 원이지, 50만 원 정도 줄 정도라면요, 다른 데 또 영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2019년 12월 13일자로 해가지고 건저당권 설정됐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18년 12월 28일날 전입했으니까 대항력이 있죠. 그죠? 대항력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마, 금융회사 같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저당권 설정하고 전세권도 이렇게, 이거 전세금 설정 금액이 상당히 작게 하더라고.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와, 저당권 설정 금액이 21억 7,5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이 상태에서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봅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제, 강제경매 나와 있잖아요. 강제경매, 그죠? 강제경매가 들어와 있고, 이게 또 보니까 또 강제경매입니다. 이게 9억 3천, 100만 원에 1억이니까. 어쨌든 한 10억이라는, 아마도 또 채무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경매로 취하를 시키려면은요, 원리 원칙대로 한다면 10억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강제경매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감정이 좀 많이 개입된 감정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냥 에이 해서 경매 신청하기 때문에 때는 뭐 일정 금액 받고 또 일부 경매를 취하를 시켜주고 그 다음 또 말한다면 또 경매 집어넣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이 보니까 강제경매는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럼 경매 신청권자보다도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권리자 누굽니까? 다 이 부분이죠. 그죠? 저당권 해가지고 3억에다가 21억 7,500만 원이니까 이건 아마도 뭐 20한 4억 뭐 20한 5억 정도 이렇게 설정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때로는 봐가지고 법원에서는 요건 이제 1차 매각 기일인데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게 잠깐만요. 화면을 좀 줄일게요. 문건 접수 송달내 보니까 문건 접수 송달내가 보면요. 이게 아직도 매수 통지서, 이거 제가 나중에 매수 통지서를 발송한, 그런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매수 통지서는 발송 안 했네요. 그죠? 안 한 상태에서 이제 경매가 이제, 진행 중에 있다더라. 어쨌든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러면요, 때려는 봐가지고 경매 신청권자보다도 우선해서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권리자들의 실채권액은 만족 내지 충족한다. 제가 또 만약에 이 물건에 이 정도 물건에 입찰할 그런 현금은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제가 입찰한다 그러면 저는 저당권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 겁니다. 당신들 채권액이 얼마예요? 봐가지고 뭐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 민사집행법 102조에 해가지고 실제 채권액이 얼마인지 그거 알면 내가 그 채권액 이상으로 내가 입찰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당신들 채권 확보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저는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일부 강의를 마치고요. 방송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 정리해서 다시 2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